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중세 사회부터 수업합니다. 52쪽.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박스 가보겠습니다. 사료. 국가가 가를 설치하여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하, 성사로 판사를 삼고 판출야로 사를 삼아 큰일 있을 때마다 회의하였다.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 지금 사료가 굉장히 여러분 낯설 거예요. 지금 이 사료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재현이 쓴 도병마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도병마사라는 단어를 직설적으로 주는 단어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도병마사 이 밑에 있는 직급들에 관련된 게 지금 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이건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인데 도병마사 밑에 있는 관직에 이걸 보고 우리가 도병마사를 유추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단 이게 이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재현이 쓴 책이 여공폐설이거든요. 이건 충효양 때 쓴 책이거든요. 네. 여공폐설. 여공폐설. 일단 이재현에 대한 얘기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공은요, 상수리나무 역자에 늙은이 옹자를 써요. 본인을 상수리나무 같은 늙은이다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좀 이렇게 높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좀 낮췄어요. 그리고 여공폐설은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그냥 잡스러운 문장이다. 잡문이랄 정도로 본인 자체는 스스로 평가를 좀 절하했지만 우리 역사하고 국문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인 우리 고려시대 폐간문학 작품입니다. 폐간문학 작품입니다. 폐간문학이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초로 해서 스토리를 엮어서 소설화시켰죠. 이걸 폐간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폐간문학이란 출발점은 어디에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중국의 폐간이라고 하는 관리, 즉 시중에 벌어진 일들을 갖다가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폐간이라고 불렀어요. 저작거리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는 거리를 보통 저작거리라고 표현한다고요. 저작거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우리는 폐간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사실을 보고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보고해야 됩니까? 왕에게 보고할 때? 사실을 보고하겠죠. 이와 같은 관리를 폐간이라고 한다고. 여기에 팩트에 스토리가 가미된다고요. 그 결과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문학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우리 고려시대 문학작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는 무신정권과 원간섭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져요. 왜? 스토리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야, 정중부가 이렇게 난을 일으켰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대. 원나라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말이야. 이런 스토리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이게 여공폐설의 중요한 내용, 스토리 내용이 돼요. 재밌는 것은 여공폐설을 썼던 이재현이 무신정권을 비판해요. 여기에서요. 여공폐설의 내용 봐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누구를 비판한다고요? 여공폐설 핵심 무신정권을 비판해요. 무신정권이 앞세대고 뒤세대단 말이죠. 무신정권을 비판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예교 관계에 있어서 원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답방에 왔을 경우에 여기에 우리나라 관리가 통역사를 두지 않고 몽골어를 바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 미국 트럼프를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뭐 영어를 못하지만 아주 잘한 사람을 쳐봐요. 근데 통역을 두지 않고 트럼프와 다이렉트로 예교 관계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버린다면 한 나라의 국어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야. 그만큼 국격을 떨쳐진다는 얘기. 이걸 비판한다고요. 이런 것도 비판합니다. 이전에 여공폐설에서 자기는 잡스러운 문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굉장히 그 시대의 상황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소설 중에 하나가
여공피설이기도 해요. 자, 여기 문제 풀어보죠. 다시.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육부를 통해 행정식물을 담당했다. 우리가 삼성 육부를 갖다 이성 육부로 우리가 잘 활용하죠. 우리가, 그죠? 네. 이성은 뭐죠? 중서, 문화성하고요. 또 뭐라 부르죠? 상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1번 집은 육부를 통해 행정식물을 맡아온, 이렇게 해요. 잘못 적었네요. 상서성. 상서성이 육부를 이럴 때 이렇게 써는 거예요. 통할한다, 이렇게 해요. 네. 지시, 명령,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상서성이 막강한 자리입니다. 1번 지문은 상서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문. 국방과 군사 문제를 주도하였다. 이게 뭐예요? 도병마사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간섭기의 명칭이 뭐로 바뀌어요? 도병마사가요? 도평의사사로 바뀝니다. 평의사사. 저기 지금 문짝에도 계속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추회의. 제신과 추밀,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모임을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제추회의를 통해서 제신과 추밀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됐죠? 세 번째, 합회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해결을 전담하였다. 이게 이제 3사죠. 3사입니다. 이거 당나라에서 왔어요? 송나라에서 왔던 제도예요? 어느 나라 제도예요? 네, 중추원과 3사는 대표적인 송나라에서 받아들인 제도입니다. 중추원과 3사. 3사의 기능은 뭐예요? 단순 회계 기능입니다. 다음, 조선시대 3사를 끊임없이 물어보겠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3사라 불러요. 3사의 기능은요? 오늘날의 언론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오늘날의 언론 기능이다. 기능은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사헌부, 사관을 갖다 우리 보통 양사라고 불러요. 사가 두 개 있다 해서 양사라는 칭해요. 양사 가장 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이 뭐겠습니까? 대성제도입니다. 또는 성대제도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대성제도, 성대제도. 얘들의 기능은요, 서경, 간쟁, 공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요, 시험에 매년 나오기 때문에 또 매년 틀리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동의해주는 사인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이걸 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사명령이 날 수 없다고요. 간쟁, 네. 간쟁, 왕에게 건의하는 것들이죠. 봉박은요, 인사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되돌려 보냈다 뜻이야. 봉할 봉자에 편지의 봉투의 봉에서 다시 되돌려 보냈다. 왕에게 다시 되돌려 보냈다.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책과 이 인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봉박입니다. 서경과 간쟁, 봉박이죠.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청문회 할 거냐니. 요즘 치면 청문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 국회의원 청문회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 청문회가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죠. 좀 부족한 점이 많긴 하죠. 좀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는 어디까지 청문회 대상이 되냐고 물어본다고요. 어디까지? 고려는 모든 관리가 청문회 대상이에요. 높고 낮은 것이 모든 관리가 청문회 대상이 된다고요. 오품 이하의 관리가. 도대체 오품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또 궁금해지잖아요. 요즘 치면 군수님 계시죠? 그죠? 군수님 이하 정도가 조선은 서경의 대상이 돼요. 이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이 대상이. 고려는 모든 관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봤을 때 고려와 조선의 서경권 어디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여기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고려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 나라이기 때문에 구식이겠지 생각하지만 의외로 진보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관리를 임명할 때 청문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운영이 안 될걸? 연일 뉴스 터져 나올걸? 복잡한 뉴스 많이 터져 나오겠죠? 가끔 저희들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조국처럼 아이 대학교 보낼 때 이런 거 있어? 우리는 없어. 그럼 청문회 나가서 틀릴 거 없어? 아니, 틀릴 게 있어. 뭐 있어? 얘기해봐. 미소 이신 읽고 해봐. 가끔 농담을 하거든요. 가끔 이렇게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임별로 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나가고 싶지 않대요. 털려서 먼지 안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먼지 날 것 같다는 얘기. 정치적 얘기하면 안 되는데. 쏘리. 다시 갈게요. 4번. 관원은 중서문화상의 낭서와 함께 대간으로 불렀다. 이거 우리 뭐라 부르죠? 대성제도 또는 성대제도라고 부른다고요. 5번. 관리를 임명할 때 심사하여 동의하는 권한이 있다. 요거 서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경.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굉장히 유추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책에 뭐 평장사라든가 참지정사라든가 이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문제. 밑줄 그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동상이 한번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보셔야 됩니다. 곧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태조 왕건입니다. 이 사람. 이 동상의 실존 인물은 태조 왕건. 이거 제작한 사람은 그의 아들 광종. 광종 때 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실시한 정책을 옳은 걸 물어볼게요. 자, 이 동상은 1992년 개성의 한 왕릉 옆에서 발견되었다. 2006년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유물들이라는 주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기도 하였다. 동상의 주인공이 쓰고 있는 관은 중국 황제가 쓰고 있는 통청관이다. 밑줄. 통청관이란 신하들을 할애를 받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들이 신하들로부터 인사죠, 쉽게 얘기해서. 할애를 받을 때 사용하는 모자입니다. 통청관입니다. 모자입니다. 그 뭐야? 황제 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통청관으로 그가 황제였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치민유도라는 단어 하나, 모르는 단어 중에 이제 아는 단어가 나왔죠. 치민유도. 세금을 거둬 드릴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모르는 사람은 적어야 돼. 치민유도라는 말은. 세금을 거두어 드린 데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세금을 거두어 드린 데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 후삼국 시대에 10분의 7, 8을 막 걷어갔다는 거야. 이거 너무 과하게 걷어갔다는 거야. 그럼 최소한도 10분의 1 정도면 적당하다는 거야. 10분의 1 걷겠다는 게 치민유도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법 없이 막 10분의 7, 8을 막 걷어갔다는 거야. 생산량이 10분의 7, 8은 너무 강한 거잖아요. 이게 치민유도라고. 치민유도라고 단어가 나오면 딱 떠오르는 인사가 있어야 되겠죠.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입니다. 제가 문제 쭉 읽어드리지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아는 단어 찾아가라고요. 제일 먼저. 여기에 내가 아는 단어가 뭔지 빨리 찾으라고 다 읽지 말고. 아셨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도 찾아야 되고 치민유도 찾아야 되고 흑창도 찾아야 되겠죠. 흑창도 찾아야 돼요. 빈민구제책은 흑창. 흑창도 마찬가지 태조 왕건입니다. 제발 우리 문제 풀 때, 사료 문제 풀 때 또는 예습에서 풀어올 때 다 읽지 말라고 연습을 좀 하라고.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 찾으라고. 내가 아는 단어가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 먼저 제일 먼저 찾으라고요. 그래야만 10초 안에 풀린다고요. 이거 읽다면 어떻게 30초 가고 문제 풀다 30초 1분 걸려요. 그런 시험 공부는 굉장히 위험하죠. 고득점 맞기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부터 빨리 찾아갈 것.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거 찾기 전에 먼저 찾을 것 발췌. 어디에서 발췌는 꼭 찾으라고. 아까 이재현의 여공표수를 찾았잖아요. 여공표수랑 할 때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죠? 충효하니까 원간섭기네. 그죠? 시대를 물어볼지 이 작가에 대해서 물어볼지 이 내용이 물어볼지 일단 머리 떠올리라는 얘기지. 이재현의 여공표수를 충효하니까 원간섭기겠네.
여기에 방금 단어들 치민유도 흑창이니까 태조 왕건을 물어보겠네. 빨리 그러면 질문으로 다시 올라가야지. 이 사람 실제는 정책 찾는 거잖아. 시대를 물어보는 건지 정책을 찾는 건지 이런 요령이 이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고요. 자, 태조 왕건 찾아가겠습니다. 국자감을 설치하여 학문을 진흥시켰다. 국자감 누구예요? 국자감은 성종이죠. 네. 성종이죠. 국학으로 바뀐 사람도 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국자감, 국학. 이 정도 잡아야 되겠죠? 자, 일단 성종이고요. 두 번째. 공로에 따라서 역분전을 지급했다. 예. 태조 왕건이죠? 역분전. 한자를 좀 읽습니다. 주는 방법, 토지를 주는 방법, 농공행상,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공을 세웠느냐, 농공행상에 따라서. 두 번째, 충성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인품이 반영됐다. 인품이 반영됐다. 태조입니다. 인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죠? 이건 이제 호족들에게 주는 것들이잖아, 그죠? 호족이 권력 잡고 난데 누가 권력 잡죠, 다시? 문벌귀족이 권력을 잡잖아, 그죠? 문벌귀족 때 공무원 월급 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경종 때 시정전시가예요. 목종 때 한번 개정합니다. 문종 때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경자합니다. 뭘 얘기한 거야? 여기 인품이 나온다고요? 인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시정전시가는 그냥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늘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야. 이게 반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정전시가는 역분전이 못해. 어머니 법이 됐다. 이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딱 착각하기 좋아요.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인품, 역분전 바로 가지 말라고. 여기도 한 번 더 있다고. 인품이. 역분전 아니면 시정전시가라는 걸 감지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인품 하나 가지고 문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개는 뭐죠? 전현직에 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에 주는 거예요? 현직에 주는 거예요. 현직자에게. 이유는요? 토지가 부족에 주다 보니까, 전현직이 주다 보니까 여기는 현직자에만 주는 겁니다. 구분 꼭 하셔야 할 것. 경종, 목종, 문종 때 전식과 토지와 임야를 준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얼마나 주는지 기준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기준. 자, 시정전식과 시지와 전지를 구분해 보자고요. 전지와 시지. 거꾸로. 전지와 시지를 숫자 가지고 문제 풀어요. 그죠? 토지 단위는 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를 결로 잡을게요. 110결, 110결. 100에 70, 100에 50. 양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양이 줄고 있다고. 110, 110, 170, 150.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정인지, 개정인지, 경정인지 잡아야 된다고. 아셨죠? 아마 끊임없이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접할 거예요, 저하고요. 숫자만 가지고도 시정전시가인지, 개정전시가인지, 경정전시가인지 잡으시기 바랍니다. 110결, 110결, 100에 70, 그 다음에 100에 50결. 시정, 개정, 경정전시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숫자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세상에 한국사에 숫자가 나오고 있죠. 산수도 아니고 수학도 아닌데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요. 12목을 설치하여 지방의 제도를 정비했다. 12목은요. 성종이죠. 우리 성종하면 나올 수 있는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7조하고 20조만 딱 알면 되죠. 7조 뭐라고 볼래요? 누가 건의해요? 최성로가 건의하는 거잖아요.
최성노의 근원은 뭐예요? 시무 28조잖아요. 시무 28조 근원. 7조 뭐라 불러요? 예간을 두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방간을 두란 뜻이에요. 예간이라는 얘기. 지방간을 두소서. 20조 딱 정해져 있죠. 유교와 불교가 있는데 뭘 가까이 해달라는 얘기죠? 유교를 가까이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예간을 두소서. 이건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 28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최성의 시무 28조 이 두 개는 그냥 통째로 여러분 잡고 다녀야 돼. 7조와 20조는 그냥 머리통에 딱 집어내야 돼. 어쩔 수 없어. 7조, 20조는 딱 집어내야 돼. 예간을 두소서, 이거 일부러 써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예간을 두소서 사료가 나온단 말이죠. 예간을 두소서. 단 한마디에 그냥, 지방간 달라는 얘기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12군데 뭐가 파견돼요? 12목의 목사가 파견된다고요. 실제로. 12목의 목사가 지방간이 파견됐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노비양건법을 실시해 왕권을 강화할 것. 노비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은 첫 번째 태조하고 강종을 잡으라고요. 아셨죠? 노비양건법, 노비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바로 강종 가지 말라고. 일단 강종은 찾아가되 주의하라고. 왜? 태조도 노비를 해방한다고요. 태조왕건도. 그래서 그 다음 지문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셨죠? 주의할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음서제를 실시하여 귀족 세력을 투과할 것. 우리나라에 음서제도가 처음 등장했죠. 지금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입니다. 몇 품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고구려는 5품 고려입니다. 반대로 조선은요 2품 이상에게 공음전, 즉 음서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할 것 5품, 2품 이상. 고려와 조선 구분할 것 됐죠? 자, 이렇게 태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기겠습니다. (3번) 자, 다음 상소문을 수행한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고려시대잖아요. 그럼 상소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소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최성노의 시무 28조, 그 다음에 최충원이 명종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봉사 10조,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좁혀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자고. 시무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혁책이죠. 개혁책. 나올 수 있는 딱 정해져 있죠.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 채치요. 뭘 올렸어요? 시무? 고려를 와보자고요. 고려 최승로. 같은 채씨들이야. 경주 채씨들이야. 자기 조상의 시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이렇게. 시무책. 개혁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최승로형 성종 때고요. 이건 진성여왕이고요. 명종 때 최충원. 봉사 10조. 봉사 10조.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이거 보여요 지금? 글자가 적을 수도 있는데. 예. 봉사 10조. 봉이란 글씨를 써서 봉했다는 뜻이야. 일반 신하들이 볼 수 있게끔 봉했다는, 봉할 봉자를 쓰는 거야. 봉사 10조 이렇게. 조선시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곡 2입니다. 2입니다. 율곡 2.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동호문답, 많은 봉사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죠. 시무책이라든가 봉사랑 이런 게 나오면은
딱 머리에 돌아다녀야 된다고 이게. 이걸 뭘 주장한 거야? 수미법. 대동수미법. 수미법.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특산물을 걷어들인다는데 이게 큰 문제더라. 이걸 쌀로 대신하자는 게 이게 수미법을 주장하죠. 많은 봉사. 일본 애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하자고요? 10만 양명서를 주장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쯤 되면 시무책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다 정리될 수 있죠. 그럼 어떤 시무책이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은 시대를 다 잡아낼 수 있다고요. 이때는 이제 선조입니다. 선조임금때입니다. 다 잡힐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딱 시무책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 나올 수 있는 것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시무책을 다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죠. 첫 번째, 지난 5 왕께서 정치와 규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사적을 삼가 기록하여 거울 삼을 만한 일, 경계할 만지들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저는 비록 어리석거나 국가 중직에 있으면서 진언할 마음도 있었고 또 회피할 길도 없으므로 당면한 시국 대책 28개 조항을 첨부해 올립니다. 5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외우라고 그러죠, 제가. 고려왕 8명, 태해정광, 경성, 목현이라고요. 이거 안 외운 사람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외우라는데 안 외우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4글자씩 자르면 돼. 태해정광, 경성, 요것만 조가 되고 다 종자 붙이면 돼. 종 이렇게. 다 붙이면 된다고. 태해정광, 경성, 목현. 자, 5 임금이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5이잖아요. 여기까지 뭘 썼다는 얘기죠? 성종 때 누가요? 최승로가 썼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시무 28조라고요. 시무 28조 덩달아 같이 올려진 게 뭐예요? 5조 정책편이라고요. 5 임금에 대한 정치적 업적 평가했다는 뜻이 돼요. 5조 정책법을 평가했다. 가장 누구를 비판해요? 성종 때? 강종을 가장 비판하죠. 네. 어떻게 개국 공신들 다 죽이고 왕족들 다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냐. 그러니 당신이 오래 살지 못했지 50살 넘지 못하고 50세 뼈가닥 갔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요. 이해 가셨죠? 자, 다시 가요. 자, 이 상소문을 수용한 국왕 누구예요? 성종이잖아요. 성종국 곤란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거예요. 태해정광, 경성목현 이렇게 하나 적어보시면 최소한 2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노비양건법을 실제 왕권을 강화했다. 여기죠? 노비양건법. 노비해방이 아니라 노비양건법이 나와버리면 바로 광종을 가면 되겠지. 노비해방이 되면 태조도가 될 수도 있다고요. 해방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노비가 안전한지 검사하겠다. 전쟁 수행 과정 중에 억울한 사람을 해방시켜주겠다. 목적은요? 왕권 강화책이죠. 노비를 풀어주면 어떻게 왕권 강화책이 될 수 있느냐? 돼요. 노비를 풀어주면 왕권 강화책이 될 수밖에 없죠. 기존의 노비가 누굴 다 데리고 있어? 권력자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요. 호족들이 다 노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얘들은 뭐야? 생산성이 증가되고 사병이 증가될 수 있다고요. 대신 일반 양인을 만들게 되면 노비를 풀면 양인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일반 백성이 된다고. 얘들은 조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군역의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선이나 고려는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양인의 숫자를 증가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양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늘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늘어나야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반은 남성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군대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큰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30만 미만으로 떨어진대잖아요. 3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대학, 웬만한 대학 다 문 닫아야 돼.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학들 다 문 닫아야 된다고. 대학 누가 가겠어요? 몇 개나 살아남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상당수가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늘려야 할 이유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세,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갈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오도와 양계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을 정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도와 양계. 자, 요거 두 가지를 잡아볼게요. 오도, 양계. 가끔씩 우리 인천에서 이런 거 질문했던 것 같아요. 오도, 양계 보겠습니다. 오도, 양계. 도를 5개로 나눴다는 얘기죠. 5개 도가 어딘지 다 아시죠? 전라도, 경상도, 양강도, 교주도, 서해도. 경상도, 전라도, 양강도, 교주도, 서해도. 지도 그려보자. 진짜 어딘지 보자. 이건 말 안 해도 되겠죠? 경상도, 전라도 다 아실 거고. 양강도가 오늘날의 서울, 경기 지역, 충청 일부를 끼고 있어요. 이게 양강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해도예요. 서해도. 그 다음에 여기가 강원도 쪽하고 함경도가 있게 된 거. 여기 교주도예요. 이렇게. 이게 5도입니다. 양계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볼까요? 여기 동계. 여기는 뭐예요? 북계. 그래서 5도, 양계. 5도, 양계. 됐죠? 양계의 장을 뭐라 부르죠? 병마사라 부른다고요? 병마사. 자, 이와 같은 국가의 지방행정체제가 5도 양계로 바뀌기 시작했다고요. 요게 이제 봐보세요. 5도 양계를 시작 지방행정을 정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 언제를 봅니까? 현종 때 5도 양계가 완비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위에 성종이 있죠. 성종 때 무슨 기능을 줬을 것 같아요? 군사적 기능을 줘요. 성종은 군사적 기능. 현종 때는 행정 기능까지 추가된다고요. 구분 잘하세요? 군사적 기능. 여기는 군사적 기능 플러스 행정적 기능과 같이 오게 된다고요. 이게 현종 때라고요. 이건 어려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구분하시면 돼요. 통상 우리 5도 양계 했을 때는 어떤 걸 잡을지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보시라고요. 성종이 될 수도 있고 현종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잡을 것. 좀 어려운 지문에 나올 수 있다. 다음. 전개와 개병 요소를 지어 관리 규범을 제시하였다. 전개와 개병 요소 태조입니다. 이건 관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전개와 개병 요소는 관리들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아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전 X 적습니다. 현전 X. 그러니까 태조와 안건이 두 가지가 있죠. 관리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는 것. 전개와 개병 요소. 여기 뭐죠? 후녀, 십조. 구분하실 것. 태조가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썼는지, 관리에게 주는 건지, 후손에게 주는 건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집은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층하였다.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층했다. 자, 국학을 먼저,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층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국자감은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성종. 그죠? 국학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예종. 다시 쭉 오던 국학이 다시 성균관으로 바뀐 것은요. 충선왕이에요.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바뀐다고요. 됐죠? 충선왕 때. 누구라고요? 성종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종이라고요. 도중에 이게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성균감이란 게 있다고요. 성균감. 감에서 다시 국학으로 또 바뀐다고요. 네. 이게 충렬왕이죠. 다시 성균관으로 바뀌죠.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충선왕이죠. 이렇게 좀 복잡하죠. 복잡한 거 몰라도 되는데 대신 요건 두 개는 잡아야 돼. 잡고 그 다음에 성균관이라는 명칭은, 성균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선시대 처음 들어온 게 아니라 고려 말에 이미 성균관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지문에 만들 거예요.
조선시대 국립대학인 성균관이 처음 만들어져.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성균관의 명칭 이미 충선왕 때. 이때 처음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문묘가 만들어집니다. 문묘. 문묘란 뭐죠? 공자 이패를 모시는 겁니다. 공자 이패를 모시는 문묘가 만들어진다고. 문묘가 만들어집니다. 답은 2번. 향리제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통제하였다. 네. 이건 뭐예요? 중소호족들을 어떻게 임명하는 거예요? 향리로 임명하는 제도. 성종 때 등장하는 겁니다. 성종 때. 성종이 오기 전에는 얘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호족과 부호장 역할을 했죠. 성종이 오기 전에는 호족과 부호장 역할을 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사신관들에 의해서요.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 첫 번째 사신관이 누구죠? 경순왕이었던 김부죠. 김부가 경상도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 예, 경주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니까. 그 지역에 호족과 부호장을 임명한다고요. 오늘날 치면 시장 군수를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신관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사신관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소 호족들에게 임명장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종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12목에 목사가 파견된다고요. 목사가 파견돼요. 한 도시에 시장 군수가 둘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없죠. 그럼 한 명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존에 얘들 어떻게 될 거야? 얘들은 다 잘린다고. 어떻게 된다고? 향리로 격화된다고. 이렇게. 향리로 격화된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향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 그죠? 기존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향리로 격화된 거잖아. 그럼 향리들이 불평이 있어 없어? 불평 불만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한 불평 불만을 좀 달래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게 현종 때 만들어진다고. 자, 다 아시죠? 뭐라 불러요? 주현 공거법이라고 한다고요. 주현 공거법이라고 한다고. 향리 자제들에게 억울하겠지만 과거시험 열심히 해서 중앙으로 진출하세요. 즉 과거시험을 갖다가 향리들에게까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이게 주현 공거법이에요. 과거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 됐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네. 세 문제 풀었는데 시간 이렇게 잡아먹어. 큰일 났다. 속도를 빨리 해볼까요? 4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기은 기역부터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기역, 과거제도, 니은, 여공패설. 여공패설 어디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까 방금? 이재현이죠. 여공패설. 두 번째, 지공거. 과거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을 지공거라고 그러죠. 고려에만 있는 제도예요. 네. 좋지 않은 제도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폐지가 됐고요. 문화시중. 왕 밑에 가장 높은 벼슬자리겠죠. 자, 기역부터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보기 가죠. 기역번. 조상의 음덕으로 간직에 진출하는 법으로 좀 바꿔주세요. 오타가 있습니다. 방법. 이건 음서제도입니다. 그죠? 과거 시험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공개청이잖아요. 네,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다 보는 거니까. 이건 음서제도입니다. 자, 고려는 음서제도 몇 품 이상을 그랬죠, 아까? 아버지 백으로 무시험으로 간직에 나가는 거잖아요. 5품. 예, 고려는 5품, 조선은요? 2품. 고려 5품, 조선 2품. 달라졌어요. 두 번째 지문. 일종의 수필 형식이 폐간문학 작품이다. 여공패설은요. 맞죠? 폐간문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니은번은 정답이고요. 디귿번. 지공거란 과거를 주관하여 급제자를 선발하였다. 맞죠? 네, 디귿번도 맞습니다. 즉 과거 시험을 주관 또는 총괄 같은 말이에요. 주관 또는 총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지공거라는 이거 거의 대부분이 문화시중이 그 역할을 해요. 대표적 이재현 시기에 이런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을 교정도감의 장감을 국정을 총괄했다. 교정도감은 여기 나오면 안 되지. 무신정권 시기에 나온다고요? 무신정권 시기에. 살짝 보자고요. 글자 따면 정경이체죠. 무신정권 집권수수가.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 그의 아들 최욱.
얘들 경대성, 이면, 정정부 거의 얘들은 정치를 어디서 합니까? 중방정치합니다. 군사합의체 기구예요. 여기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군사합의체 기구입니다. 자, 최충원과 최후가 정권 잡고 난다음에 중방에서 명칭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교정 도감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여기에 교정 별감을 설치해서 일종의 장관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최충원이 교정 별감까지 역할을 하지만 차츰차츰 사람을 하나 써가지고 장관을 임명해서 교정 별감 역할을 한다고. 자기 측근 인사를 쓴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교정 도감,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정방정치가 최우선으로 나타나죠. 인사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서방도 나오죠. 서방은 뭐죠? 문인들의 수기기관을 처음으로 끌어들여 만든 게 뭐예요? 최후가 만든 서방이기도 해요. 최충원, 최후 공통점은 교정도감이고요. 최후만 하게 끄집어내면은 정방, 서방도 같이 집어넣어주시라고. 가장 기본이에요. 정방, 인사기구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인사결제 맡으라는 서명 받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서방은 문인들을 처음으로 등용하기 시작했다. 문인들의 수기기관이다. 그 대표 첫 번째 인사가 누구예요? 아버지 때부터 썼던 인물? 이규보라고요. 이규보가 최초로 아버지 때부터 활동했던 인사를 정방의 첫 번째, 아니, 서방의 첫 번째 인사가 된다고요. 문인들을 쓰게 된다고요.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갑시다. 더. 6번. 미술주는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아는 단어 빨리 찾아봐요. 쌍기. 후주의 쌍기를 갖다가 광종이 기하시켜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왕은 뭐겠어요? 더 이상 안 읽어봐야 되겠죠? 광종이겠죠? 이 정도는 알고 들어야죠. 광종 때 쌍기, 후주의 쌍기를 건의해서 과거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과거시험. 첫 번째 가겠습니다. 광종 업적합니다. 노비양건법 답이 바로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틀린 질문도 찾아야 되겠죠.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가 제도가 시행됐다. 전시가 제도 잠깐 언급했죠. 아까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전현직에 주는 게 시정전시과와 개정전시과. 토지 주다 보니 부족해서 마지막에 경정전시과는 현직에만 줬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토지 결수로 나가는 거죠. 전체 시지가 나가는 거죠. 전체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시지는 임야라고요. 땔감을 가져와야 되나? 땔감을. 자, 시정전시가 자 문화시중 기준으로 제일 몇 개월 몇 개월 줬다고요? 문화시중을 기준으로 110개월. 자, 개정은요? 170. 그 다음에요? 100에 50. 갈수록 증가돼서 감소됐어요? 감소됐다고요? 숫자 가지고 시정인지 개정인지 경정인지 잡으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했다. 이건요? 송정이죠. 누구의 건의? 여기 최성록. 자, 7조 뭐였죠? 7조. 지워버렸네. 예간을 두소서. 지방간을 두소서. 4번 정계와 개병 요소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현재 전해지고 있죠? 안 전해지고 있다고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아쉽지만. 됐죠? 그 다음에 후뇨 10조. 이건 후손들이 보란 얘기죠. 이건 전해지고 있죠? 네, 후뇨 10조는 전해지고 있어요. 네. 됐죠? 자, 다음 번 가겠습니다. 6번. 다음 상소문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찾아볼까요? 제가 아는 단어 찾아보세요. 첫 번째 단어 누가 있죠? 이의민. 이의민 여기 있잖아. 야, 이의민을 알게 됐네요. 또 아는 단어 또 찾아가 볼까요? 끝에 줄 가봐. 끝에 줄. 삼가 10가지 조목을 아래입니다. 여기 봐. 삼가 10가지 조목. 정경이체 등 10가지 조목 오는 사람 누구야? 최충원의 봉사 10조겠지. 자, 다시 이제 풀 읽어보겠습니다. 상소문 올린 거 당연히 최충원이겠죠. 그죠?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명종에게 10가지를 얘기한다고요. 10가지를 갖다가. 10가지 다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그죠? 꼭 필요한 거만 몇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10가지를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혹시 사료가 나올 걸 대입해서 한번 적어보자고요. 우리 공무원 숫자 감소시켜달라는 얘기.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필요 없이 너무 많다는 거야. 공무원 숫자 좀 감소시켜달라. 권력가들이 토지 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거야. 이걸 조정해달라는 뜻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세금 내는 거 있잖아요. 조세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야. 필요한 것만 적어보는 거야.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조세가 불공평한 걸 좀 잡아달라.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백관은 모든 관리 얘기합니다. 백관이 사치가 너무 심하다. 근검 전략을 좀 할 수 있는 걸 좀 왕이 좀 솔선수범에 좀 얘기해달라. 비보 이외의 사찰을 퇴출시켜달라. 비보 사찰이 뭐죠?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절을 지으는데 그걸 벗어나서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 권력을 이용해서. 그럼 우리나라 이제 국토가 망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봉사 10조의 내용들입니다. 자, 내용은 참 좋죠. 근데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왕의 권력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주장은 참 좋지만 실천되기 어렵습니다. 왕에게 형식적인 건의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봉사 10조. 자, 이 상선을 올린 인물에 대한 골라보라니. 최충원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자겸과 함께 나를 일으켰다. 이자겸과 함께 나를 일으켰던 군사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척준경 잡아야 되겠지. 이자겸과 그 인종이 꽃이지. 야, 왜 이자겸 같은 사하고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이거 제거하고 와. 내가 널 기묘하게 쓸게. 이렇게 꼬신다고요. 기가 얇았던 군인이었던 척준경 이자겸을 제거한다고요. 우리 이자겸이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유배간다고요. 유배간다고요. 자, 자기 장인 어른이자 할아버지라고요. 외할아버지라고요. 좀 복잡해요. 족보가 좀. 네, 좀 복잡해요. 자,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하고 죽일 수 없어 영광을 유배 보낸다고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 굴비가 유래했다고 그랬죠. 굴비? 아니, 조기가 이렇게 됐다고. 원래 명칭이 조기인데 굴비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이자겸 유배라고. 자, 척준경입니다. 첫 번째. 척준경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언제 시기예요? 동북구성 때 나옵니다. 동북구성이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윤관 때 나온다고요. 윤관 때 키워졌던 인물이 척준경이라고요. 네. 그 인물이 윤관 이후에 넘버원이 됐다고. 군사로서 넘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자겸과 힘을 합쳤다고요. 그리고 난을 일으켰다고요. 척준경이 난을 일으키자 어떻게요? 이자겸을 제거하고 다시 척준경이 제거됐다고요. 서경파인 정지상한테 제거된다고요. 인종이 다시 서경파에게 압력을 넣는 거죠. 정지상 같은 세력들이 다시 척준경을 제거해버린다고. 정지상은 누구예요? 묘청과 같은 서경파라고요. 훗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서경, 천도를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정지상, 묘청. 자, 의의 인물들을 예를 시험에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기본서에도 깊이 다루지 않았던 인물들을 이렇게 다뤄봐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척준경은 동북구성 때 윤관을 둬서 동북구성을 쌓았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윤관 사후에 군사의 넘버원이 된 인물이 척준경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척준경의 난을 제압한 인물이 정지상이라고 서경파라고요. 묘청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라고요. 다시 이렇게 제거됐다고요.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자겸한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개성이 불탔다고요. 개성이 불탔기 때문에 묘청이 뭐예요? 야, 개경은 이제 끝났어. 새했다. 수도를 옮겨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옮긴 게 뭐야? 평양천도가 나온다고요. 서경천도.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된다고요. 근데 왕하고 김부식이 또는 김부식과 같은 개성 세력들 또는 신라계 중심이라고. 신라계 사람들이 반대한다고요. 근데 반대를 갖다가 무릅쓰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요. 누가요? 묘청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역모로 몰리게 돼서 1년에 걸친 토벌 작전에서 서경 천도 운동이 묘청에 난이 제압당하게 됐다고요. 됐죠? 다시 갑니다.
우리 몇 번 하다 이렇게가 됐지? 6번. 자, 두 번째. 묘청의 석연투운동 운동을 진압하였다. 누가 진압했다고 방금? 김부식 1년에 걸쳐 1년 동안 처벌했다고요. 성종에게 지방간 파견을 갖다 건의한 사람은요. 최승로 시무 28조 7조의 예간을 주소서 예교 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했다. 이건 뜬금없죠. 이것은 서희. 거란의 1차 공격을 예교 단판을 통해서 물리친 서희. 5번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했다. 교정도감을 설치한 사람은 최충헌. 그 다음에 7번까지 풀고 우리 한번 쉽시다. 이양 하는 거 7번까지 풀고 쉽겠습니다. 자, 밑줄 근 인물의 특징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아는 단어 찾아갑시다. 이미 밑줄 그어놨네요. 최충. 두 번째 윤관. 최충과 윤관. 이 인물의 특징이 뭐냐는 얘기죠. 자, 다시 보죠. 해주 최씨 가문의 최충은 문헌공도를 세워 사립학교죠. 고려 중기의 가장 대표적인 한문학자들입니다. 최충, 이자겸, 김부식 이런 인물들입니다. 인재양성에 힘써서 해동공자로 불렸으며 그의 가문은 10여 대에 걸쳐 여러 명의 재상을 배출했다. 명문가죠. 파평 윤씨 가문. 윤관은 삼한공신의 칭호를 받은 윤신달의 후손으로 관직이 문화시중까지 올랐으며 아들 여러 명도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주로 왕비들 많이 배출한 가문이 파평 윤씨 세력들이기도 해요. 자, 이 최충과 윤관의 공통점이 뭐냐는 얘기죠. 최충, 윤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이? 문벌귀족이에요. 우리 고려 정권 순서가 되죠.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건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대표적인 문벌귀족 세력들이다. 최충과 윤관 같은 세력들. 문벌귀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이 사람의 특징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보기에서 고르세요. 첫 번째, 공음전을 받아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 이 사람은 공음전 혜택 누립니다. 몇 품 이상이라고 그랬지 아까?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무시험으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다. 유력 가문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 혼인. 가문과 가문, 또 가문과 왕실과 이렇게 혼인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 문벌귀족. 봐봐요. 문. 벌렬 가문의 약자라고 그랬어. 그죠? 벌은 뭐죠?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이 3대가 연이어서 관직에 진출하는 가문을 뭐라고 한다고요? 벌렬 가문이라고 한다고요. 문. 과거 시험을 통해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버지 백으로 가는 사람들, 이걸 문벌귀족이라고 한다고요. 요즘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할아버지도 재벌, 아버지도 재벌, 나도 재벌, 물려받아, 3대가 연대 물려받아. 이걸 뭐라 불러? 재벌이라고 그러잖아. 재벌. 여기는 문벌. 관료로서 그냥 벌열했다, 열했다, 벌열했다. 재벌은 돈으로 그냥 쭉 벌했다. 문벌, 재벌. 요 식입니다. 자, 가죠. 그 다음에 디귿번 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권력을 유지하였다. 여기죠. 권문세족을 얘기하는 거죠. 권문, 권력을 잡은 문파들이 세습한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세습까지 하는 족속이라는 뜻이죠. 원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습하는 족속들.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권력을 세습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성리학을 수양하여 사상적 기반을 삼아했다. 여기 넣으면 되겠죠? 성리학도,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인물들,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이재현. 그죠? 이색, 정도전, 유명한 사람 하나 더, 정봉주, 그다음에 권근, 뭐 이런 인물들이
대표인 신진 4대부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역과 니은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잠시 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